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근까지를 돌이켜보면요, 캄캄한 어둠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은 빛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에서 빛을 밝히는 기회였고요. 또 장애인 스스로도 처음으로 바깥을 나온 시점을 88 서울 패럴림픽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88 서울 패럴림픽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주역 세 분이 의기투합해서 35년 전의 순간들을 책으로 엮었는데요. 어둠을 뚫고 새벽을 열다입니다. 당시를 기록한 인물들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88 서울 올림픽 개최 당시에는 보건사회부 사회과장, 이때만 하더라도 장애인 체육이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보사부 사회과장이 총괄해서 담당하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당시 서울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박삼옥 홍보과장님입니다. 박 과장님은 이후에 조직위 사업부장 사업지원차장을 역임하면서 88 서울 패럴림픽 성공을 위해 현장을 구석구석 누빈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당시 장애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서울 패럴림픽 개회식 폐회식 총괄부장을 역임한 안희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연합회 전 사무총장님. 이 세 분은 각종 자료들을 찾아서 꼼꼼히 챙기고 주제별로 나누고 그리고 원고를 집필하고 그 노력에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이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구성은 제1부 어두운 편, 제2부 새벽편, 제3부 아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480페이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이라 제가 낭독해드리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기에 너무나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88 서울 패럴림픽을 지켜본 당사자이지만 그 외에 1970년대의 장애인 복지의 암흑기, 이 기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장애인 복지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정독해 보시길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캄캄한 밤, 백종환이 안내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시각장애인들 구걸하며 살았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곳이 있을까? 서울역 건너편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큰 도로변에 많은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다. 바로 그 옆, 그러니까 서울역 앞 태계로 입구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언덕에 눈이 먼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마을인 이른바 맹인 집거촌이 있다. 바로 이곳 맹인촌은 행정구역으로는 서울시 중구 양동 101번지 일대이다. 저자인 차흥봉은 1979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이 맹인촌의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는 맹인촌 친목회장 등 8명이 참여해 주었다. 그 당시 맹인촌에는 대부분이 맹인들인 주민 100세대 약 400여 명이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맹인촌 세대주의 연령은 대체로 30대와 40대이고 한 세대는 대략 4인 가족이고 자녀는 20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부부가 다 맹인인 경우는 70%였고 나머지 30%는 남편이 맹인이고 부인은 아니었다. 일찍이 이 맹인촌은 한국 전쟁 직후에 몇 세대의 맹인들이 이곳에 살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후 1970년도에 이르러 100여 세대로 늘어남에 따라 맹인들의 숫자도 부쩍 증가하게 됐다. 아무튼 이곳의 맹인들은 서울 한복판에 과연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몹시 취약한 주거 환경 속에서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마디로 맹인촌은 지은 지가 무려 20년 이상 된 4, 5층 다가구 주택의 낡은 건물에 각 층별로 10에서 20세대용의 방이 구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세대당 겨우 한 평 미만의 극히 좁은 방 하나에 온 식구가 엄청 심하게 부딪히며 살고 있었다. 그래서 한여름에 날씨가 푹푹 찌면 부득이 식구 중 일부는 남산공원의 벤치나 잔디밭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또한 실내에는 부엌이 따로 없고 무연탄을 떼는 아궁이는 하나뿐이다. 그리고 수도는 각 층별로 한 개를 공동으로 이용하며 화장실도 매우 불결한 동네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맹인촌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상점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빈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리고 맹인들과 다른 영세민들이 함께 섞여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맹인들이 이곳 양동 맹인촌에 모여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첫째 이유는 이곳이 서울 시내 중심가여서 생계를 위해 행인들에게 돈을 구걸하기가 쉽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말하자면 서울역 주변은 물론 가까이 있는 남대문 시장도 구걸하기가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서울 변두리에 전세방을 얻으려 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필요하지만 우선 그 정도의 돈도 없을 뿐더러 설사 돈이 있어 변두리에 가더라도 맹인과 그 가족은 재수가 없다면서 선뜻 방을 세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곳 맹인촌 맹인들은 한동안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구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제재 때문에 지금은 성인만이 구걸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날엔 부부와 자녀가 함께 구걸을 하다가 불황인 단속에 걸려들어 아버지는 시립갱생원으로 가고 어머니는 부녀보호소로 갔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동보호소로 각각 분산 수용되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기도 했다. 이렇게 몇 달을 하염없이 헤어져 살다가 눈물 속에 가족이 다시 합류하는 경우도 번번이 일어나곤 했다. 당시 그런 상황은 지금도 간혹 벌어진다고 한다. 아무튼 이곳 맹인들이 가계 생활에서의 가장 큰 지출 부분은 바로 집세이다. 그들에게 일세 1,500원, 그러니까 세대당 월 4만 5천 원 정도의 집세는 매우 큰 부담이다. 따라서 구걸로 번 돈 가운데 나머지 3, 4만 원 정도는 월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다. 또 연탄은 그날 한두 장씩 사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재도구는 담요 몇 장과 냄비 등 취사도구 약간뿐이다. 이들 맹인 가족의 세대주는 30, 40대 장년층이 많아 성인이 된 자녀 수는 적었다. 그리고 맹인 자녀들의 취약 상태는 거의 초등학교 졸업으로 끝났고 그래서 고교 이상 학생은 전무했다. 맹인과 자녀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았다. 그래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살아 있어서 세대주로 구성된 친목회에서 회원 1인당 월 500원 정도의 회비를 모아 중학교 진학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의 길잡이 등 이곳 맹인촌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맡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맹인촌 세대주의 50%는 무학자이고 맹학교 초등과 졸업생이 35%, 고등과 졸업생이 15% 정도였다. 무학자는 물론이고 맹학교 이수자도 사회 진출 후 취업이 여의치 않아 이곳으로 다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이들 맹인 가운데에는 후천적인 중도 실명자가 다수였다. 따라서 졸지에 실명되어 치료비 등으로 가산을 다 날리고 그래서 가족과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정을 이탈하고 이곳 맹인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사는 맹인 100세대 중에서 4세대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 외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할 때 동네의 체면을 생각하고 혹은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대상에서 일부러 제외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대상자로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했다. 맹인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절실했다. 양동 맹인촌의 맹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 첫째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달라는 것이었다. 둘째는 신문, 복권, 담배 판매 등 특정 업종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서민아파트 우선 혜택 등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들 맹인들은 정부 시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알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 점자 표시를 하는 정부 시책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난날 이 맹인촌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흰 지팡이 등 맹인 생활용구가 민간 복지단체를 통해 전달된 것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곳 맹인촌의 맹인들이 왜 그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맹인이라는 심각한 신체적인 장애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구걸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집세를 내며 살아갈 뿐 그들 스스로는 이를 타개할 어떤 방안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정부가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적어도 그 당시까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맹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다라는 우리 속담만 곱씹게 될 것 같았다. 바로 비가 오면 맹인들이 구걸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구걸이 맹인들의 생계를 위한 주된 수단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 언제까지 우리는 그들을 그냥 그렇게만 바라보아야 하는가? 나는 참으로 짙은 의구심과 함께 강한 책임감도 들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회적 약자인 맹인들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절실하게 느꼈다. 외소장애인 작은 순자의 가련한 삶. 1999년 가을에 저자인 나는 고향 경북 의성을 찾은 길에 꼭 보고 싶었던 초등학교 동창생인 작은 순자를 만났다. 그런데 같은 학년에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둘이라서 우리는 작은 순자와 큰 순자로 구분해서 불렀다. 그리고 선생님도 출석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작은 순자는 키가 1m 조금 넘는 난쟁이,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는 외소장애인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항상 쾌활하고 친구들을 곧잘 웃기는 편이어서 나를 비롯한 친구들과는 정말 재미있게 잘 어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녁 때쯤
나는 남자 동창생 한 명과 의성 읍내에서 벼가 익어가는 넓은 들판을 지나 10여리쯤 떨어진 시골 마을로 작은 순자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동네 어귀까지 마중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맞이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실로 우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무려 45년 만의 만남이었다. 나는 시골집이지만 정갈하게 꾸며놓은 마루 위에서 그녀가 지금까지 가난과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너무나 감격스럽게 들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내가 참으로 부끄러웠다. 그녀는 초등학교 졸업 후 집도 어렵고 몸도 장애인이고 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그리고 오빠 집에 살면서 허구한 날 구박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 시집간 언니의 주선으로 인근에 있는 여자 기술학교에서 6개월간 미용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논과 밭에서 부지런히 일손을 거들어주는 한편 농한기에는 비록 미장원을 따로 차리지는 못했지만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아주머니들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돈을 벌었다. 곧 이어 그녀의 머리 손질 명성은 차츰 이웃 마을까지 퍼지게 되었고 단골도 들어갔다. 동네 아이들의 놀림과 돌팔매를 당하다. 어느 해 겨울 이웃 마을 토면리에서 머리를 손질해달라는 전갈이 왔다. 머리 손질할 때 쓰는 도구를 머리에 이고 문밖을 나섰을 때는 눈발이 날렸다. 그래서 미끄러운 길을 아장걸음으로 걸어 반나절 만에 새색 씨가 시집을 가면서 고개에 올라 가난한 친정집 쪽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울음째를 넘어 목적지 마을에 도착했다. 그러나 못된 동네 아이들이 난쟁이라고 놀리면서 돌팔매질까지 하며 따라다녔다. 갑자기 허리에 뜨거움을 느끼는 순간 눈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한참 만에 작은 순자가 희미하게 의식을 회복했을 때는 어느 집 따뜻한 아랫목이었다. 곧 이어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단칸방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상처의 아픔보다는 그들 부부에 대한 고마운 눈물이었다. 생각해보니 활짝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살아온 27년. 온갖 냉대와 따가운 눈총을 비켜가며 살아온 못난 육신이 죽고 싶도록 미웠고 한스러웠다. 곧바로 딸의 소식을 전해 듣고 고개 넘어 홀어머니가 지어다준 보약으로 회복도 빨랐다. 하루빨리 일어나 고마운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그렇게 부지런한 그녀에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산골 무료 미용봉사와 경로잔치를 베풀다. 이렇게 아주머니들의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산 넘어 다닐 때에 밤이 늦으면 아무 산골집에서나 잠도 자고 다녔다. 그렇게 악착같이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순자는 고향 마을에 논도 사고 밭도 사서 농사를 일구었다. 갖은 구박과 서름과 놀림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것이다. 그렇게 혼자 살면서 모은 돈으로는 오빠가 병으로 세상을 뜨자 4명의 조카들을 대학까지 공부도 시켰다. 그동안 마을 할머니들의 머리 손질은 언제나 무료 봉사였다. 그리고 지난 봄에는 자기 돈으로 관광버스를 전세내어 이웃 동네 노인들까지 서울 관광도 시켜드렸다. 아울러 형편이 여의치 못한 동네에는 마을 회관에서 경로잔치도 벌여주었다. 동네에서는 미용사 김순자님 고맙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동네 입구에 걸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구술이라는 동네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중풍으로 문밖 출입을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몇 달간 병수발을 하기도 했다.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난 나는 네가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작은 순자는 나에게 장관 비서 좀 시켜달라고 농담으로 받았다.
나는 그날 작은 순자가 살아온 이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 작은 순자를 만나러 갈 때 나는 장애인인 그 친구가 틀림없이 못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장애인 문제에 관여하면서 차별과 냉대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45년 만에 만난 작은 순자의 모습은 나의 선입관을 훨씬 초월하였다. 장애와 소외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50년대 이후 70년대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결핍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다. 장애인증 준 것을 후회도 해보았다. 2000년 5월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작은 순자 친구를 만났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해서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건강박람회 2차를 구경할 겸 친구를 초청했다. 이때 초등학교 때 또 다른 농화 친구도 함께 불렀다. 이 친구에게도 가슴에 맺힌 슬픈 추억이 있었다. 바로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꽤 오래전 일이다. 학교 운동장 옆에 자그마한 실습 농장이 있었다. 그에는 이 농장에 학생들이 호박씨를 심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누군가가 아직 떡잎이 채 나오지 않는 호박밭을 온통 파헤쳐 놓았다. 담임선생님이 크게 화를 내시며 당연히 추궁이 뒤따랐다.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운동장에서 오리걸음으로 돌며 기합을 받았으나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범인을 지목했다. 지목된 아이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농아인. 그 친구는 이름이 오상탁이다. 나는 이 농아 친구를 생각하면 초등학교 시절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는 장애아 특수학교가 없어서 농아 친구도 다른 학생과 함께 일반 학교에 다녔다. 그 아이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며 손을 저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기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못된 친구들이 만만한 상대를 골라 죄를 덮어 씌웠던 것이다. 그 당시 반장이었던 나는 그 아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대로 옹호해 주지 못했다. 그 아이는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선생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다.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도 모두 기합을 한참 동안 계속받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초청하여 경북 의성에서 올라와서 먼저 건강박람회를 구경한 2명의 친구들이 과천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장관실로 찾아왔다. 반갑게 인사하며 50년 전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 친구 2사람에게 장애인증을 수여하였다. 당시 등록장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장애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각종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증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외소장애인 작은 순자는 한참 뒤 어느 날 그 장애인증을 활용하여 전동 휠체어를 싼 값에 구입했다. 그때까지 이웃 동네의 노인들을 위해 파마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친구는 무거운 파마 도구를 싣고 이동하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에 이 전동 휠체어를 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화를 불러왔다.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지 5개월쯤 지난 어느 날 꼭두 새벽에 친구는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일찍 집을 나섰다. 친구가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동네 어귀에 나서 막 시골길 자동차 도로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달려온 트럭이 휠체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도로가의 논바닥에 떨어진 친구는 휠체어 옆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모른 채 하고 벌써 도주해버렸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아침녘 날이 밝아진 후 동네 이웃이 현장을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 다친 사람을 읍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시골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수 없이 응급치료하고 다시 80리 떨어진 경북 안동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나고 말았다. 이렇게 작은 순자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관 임무를 마친 뒤라 시간도 있던 참에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 친구 빈소를 찾아 문상을 했다. 빈소에 차려진 친구의 사진을 쳐다보며 한없이 울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실에 찾아왔을 때 장애인증을 주지 말 걸 그랬다고 혼자 후회도 해보았다. 그러나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소년 시절 가난한 농촌에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본인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형편이 좋아졌을 때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작은 순자를 생각하며 나는 충심으로 명복을 빌었다. 차은봉의 저자노트. 1970년대는 한국 장애인 복지의 암흑기. 197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거의 전무했다. 참으로 캄캄한 암흑기였다.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조선조 만렵에서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나라 발전의 기틀을 변변하게 마련하지 못하였다. 또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처절한 한국 전쟁을 경험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기를 경험하였다. 모든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난 속에서 생활했다. 이 시대 전체를 질병과 가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는 경상도 시골 농촌에서 참 어렵게 살았다. 먹을 양식이 없어 어머니가 우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다. 사촌 동생이 결핵에 걸려 죽어가도 병원에 가질 못했다. 결핵에 걸린 동생을 집에 두면 전염이 우려되니까 산에 굴을 파서 가두어 놓고 죽는 날을 기다리게 했다. 밤이면 그 사촌 동생에게 밥을 갖다 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지금은 결핵에 걸리면 몇 알의 약만 먹어도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때는 그런 약도 구걸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경험이다.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는 지체장애를 가진 5촌, 7촌 친척도 함께 살았다.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장애인이 되었고 장애인으로 아무런 복지 혜택도 입지 못하였다. 나라 전체가 가난하고 국민들이 빈곤과 질병 속에서 살던 시기였으므로 장애인 복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무언가 할 수 있던 시절이 아니었다. 1970년대 말 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는 장애인이라는 용어조차 없었다. 장애인 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서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 대신 불구 폐질자, 성인 불구자, 아동 불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한 푼 없었고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과 단위의 조직도 없었다. 담당 계도 없이 직원 한 사람이 다른 업무와 함께 장애인 업무를 겸임한 것이 1970년대 말 사정이다. 20세기 후반에도 우리 정부가 이 정도의 관심밖에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장애인 복지는 암흑기였다. 광복 후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로는 중앙각심학원이라는 정신지체 아동시설이, 민간시설에는 삼육재활원 정도가 있었다. 삼육재활원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빈이 찾아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그나마 나은 상태를 유지했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형편없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특수학교도 전국적으로 몇 개 없었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내려오는 맹학교와 특수학교 몇 개가 있었을 정도였다.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요즘은 편의시설이라는 말을 흔히들 하는데
1970년대 말까지 전국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1980년 김포공항에 국제선 제1청사가 건립되었을 때 현대식 청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현대적 국제공항 청사에 장애인 화장실은 하나도 없어. 당시 어느 신문에 난 타이틀이다. 국제적인 공항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전화부스, 보도블록도 거의 없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구조나 인식은 더욱 형편없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도 없이 장애인을 경멸하는 용어만이 있었고 온갖 편견과 소외가 지속되고 있었다. 국가 지원의 부족으로 장애인 복지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하여 장애인 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암흑기가 197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 캄캄한 밤이 지나고 어스름하게 동이 트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부터다. 이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각종 정책과 제도, 사업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장애인 복지의 여명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여러 계기가 있지만 그동안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신장되어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농촌 사회가 해체되고 도시 산업 사회가 되면서 사회 모습도 변하고 사회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경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었다. 1976년 유엔이 선포한 세계 장애인의 해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70년대 말과 80년대 초를 거치면서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국가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국가의 사업과 정책도 시작되었다. 민간단체와 민간시설, 민간재활사업도 이때 움트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고 많은 장애인 단체들도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편의시설도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국가가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 1980년이었고 맹인에게 흰 지팡이를,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지급하고 길거리에 보도블럭에 점자블럭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1980년대이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사업은 이러한 여명기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발전하였다. 장애인 복지가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아젠다를 형성하여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장애인 복지 대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져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을 만든 것이 바로 1997년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20세기 전체를 거쳐 캄캄한 밤을 지내다가 20세기 말에 겨우 여명을 맞은 것이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전후해서 장애인 복지에 새벽 해가 뜨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눈물바다가 된 장애인 날의 행사.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발전에 가장 큰 계기가 되는 해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을 장애인 날로 지정해 제1회 기념식을 거행했다. 저자인 차응봉은 당시 보건복지부 사회과장으로서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우리 사회과 직원 모두가 처음 해보는 행사이어서 어려움이 많았고 타 부처와의 마찰이나 실수도 적지 않았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직후에 들어선 제5공화국 신정부는 정부 기구 개편을 단행하면서 각종 기념일을 축소 조정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기념일조차도 줄여야 할 형편에 신설하는 장애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건의는 총무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대신 국고 지원하에 공식 기념 행사만 진행하라는 방침이 정해져 보건복지부는 행사 준비에 열을 올리게 됐다. 그런데 일부 기념식에는 남덕우 국무총리가, 식후 행사인 2부 기념제에는 이순자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하게 되어 있었다. 당시 삼엄했던 사회 분위기 탓에 영부인의 참석을 위해서는 행사 참가자 전원의 신원조회가 필요했다. 제1회 장애인날 행사장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모일 4,300여 명의 참석자 명단을 미리 확보하고 이들의 본적, 주소, 범죄사항, 사상 등을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 사회과 직원들은 이 때문에 모두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몇 달 만에 조사를 끝내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니 그것이 두꺼운 책 한 권의 분량이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막상 행사장의 조명, 전기 배선 등을 책임질 세종문화회관 직원 100명의 신원조회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 당연히 행사 당일 청와대 경호원들이 비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의 행사장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기념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무대 조명이나 음향시설에 되지 않아 진땀을 뺐다. 결국 청와대 경호과장을 만나 세종문화회관 관장과 총무과장의 입회 확인하에 이들 기술직 직원들이 출입을 하도록 타협을 보았다. 결국 이들 직원들이 각자 정위치에 들어옴으로써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개막된 장애인날 기념행사는 성공적이었다. 특히 농아인 운보 김기창 화백이 수화가 아닌 어눌한 육성으로 기념사를 발표함으로써 문을 연 2부 기념제는 출연자와 관중들 모두의 눈시울을 뜨겁게 달궈 놓았다. 이어서 농아 학생들의 부채춤과 꼭두가 시무용, 그리고 맹인들의 합창 등이 웅장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모습은 그동안 힘든 준비 과정을 깨끗이 잊을 수 있게 했다. 숨겨야 할 아들과 딸로만 여겼던 장애인 자녀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그날 행사에 참석한 부모들은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농아 아동들의 음악 소리 대신 북을 두들겨서 울리는 진동에 맞추어 박자를 가늠하고 부채춤을 연습했다는 사회자의 말에 관객들은 아, 그랬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행사를 처음 접하는 귀빈들 역시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드디어 애화학교의 6살 박이 농아 이선희 양이 청능 훈련을 통해 트이게 된 육성으로 끝 인사를 함으로써 무대에 막이 내려졌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과 직원 모두는 선희 양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참석 내빈들과 행사 참가자들도 감격에 북받쳐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이렇듯 제1회 장애인날 행사는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참으로 감격스러운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날 기념식이었다. 그렇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새벽을 여는 또 하나의 갓발기였다.